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 시기는 11월쯤입니다.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계속 비상이고요. 코로나 4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됩니다. 감기도 조심해야 하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이재갑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5월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그룹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장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과 함께 관련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야권의 단일화, 후보 간 비방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서로 약점을 공격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경원 후보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뭐 했냐, 이렇게 두 후보의 난타전 더욱 거칠어졌는데요. 결국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이 TV 토론이 정치연구소 영앤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1년입니다. 그동안 몇 번 고비를 지난다, 이 고비만 넘어야 된다, 저도 말씀드렸는데 참 어려운 고비 잘 넘겨왔습니다. 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또 한 번 고비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항상 고비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나가고 싶죠, 놀고 싶죠, 모이고 싶죠.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밀접, 밀폐, 3밀 피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만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봄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가정보원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경엽 국회 정보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돼서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정보 조직을 개편하기 전까지 진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범위하더군요. 네, 관련돼서 수집된 문건 수가 약 20만 건이나 된다라고 하고요. 사찰 대상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 김경엽 위원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2009년 사찰 지시가 내려온 후 중단 지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을 했다면서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정보 조직을 개편할 때까지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보 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신상 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라면서 보고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들어있는 대부처 자료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건이 있는데 그것은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도 당시 보고를 받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국정원 사찰 관련해서 계속 하나씩 둘씩 파일들이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경엽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는 과거 관행 탓에 일부 사찰이 이뤄졌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찰이 없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김경엽 위원장은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 주장에 대해서 당시 판결문을 본인이 확인해 보니까 이전 정부의 도청 장비 도입 그리고 관행대로 해오던 도청 존재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 불법 도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 발언으로 역대 정부보다 불법 도청 건수가 상당히 적었지만 국정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막지 않아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를 인정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 현황 좀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7명입니다.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주요 방역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유행의 확산과 억제를 가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주간 양성률도 1%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부터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교수에게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 배구 학폭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박상아 선수가 학폭 논란을 인정하고 은퇴했다고요? 네, 박상아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실 무근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 피해자와의 대면 면담이 추진되자 폭로 사흘 만에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며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제기됐던 감금 그리고 14시간 집단 폭행은 없었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프로야구팀 소속 유명 선수 2명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해당 구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육계에 이어서 연예계에서도 학폭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의 멤버 수진이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또 같은 중학교 학생이었던 배우 서신혜 씨에게 폭언을 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속사는 의혹을 부인했고 수진 역시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담배를 피운 적은 몇 번 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 배우 김동희 씨가 중학교 때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라거나 이 배우 박혜수 씨가 중학교에서 이른바 일진이었다라거나 배우 김소혜 씨가 중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렸다라는 등 연예인에 대한 학폭 폭로가 온종일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실명으로 나오는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는 좀 본인들도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좀 확인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들 폭로가 대부분 제3자가 보고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네. 폭행을 당했다는 당사자가 아니고요. 각 소속사 측에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학교 폭력은 이번 기회에 좀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 때 어렸을 때라도 이게 누구를 따돌리고 폭행하면 커서라도 몇 년, 수십 년 지나서라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진우 라이브에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게 실명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끊임없이 저희가 보도하겠습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중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호사들한테 백신 주사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젯밤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놓을 수 있는데 의협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라면서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의사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단서가 앞에 붙었습니다. 의협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간호사들도 이게 주사를 놓게 하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 대우를 요구하면서 면허 정지 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이 진료 독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상근 기자, 병원 갔을 때 네. 주사 누구한테 맞았어요? 주사 대체적으로 간호사분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맞은 적 있습니까? 맞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 간호사 선생님한테 맞았죠. 네네. 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협 관련해서 좀 두둔하는 말을 했었어요. 정부를 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네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 왜 하필 지금 의사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법을 추진하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된 것이어서 이 김종인 위원장 주장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백신 접종을 앞둔 하필 이때 의협이 접종 거부로 위협하고 의사 총파업으로 협박하는 게 국민 심기를 건드리는 건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의 전에 의협에 먼저 물어보고 김 위원장의 윤허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와 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합의한 법안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네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 지난주 동해를 통해서 귀순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10차례나 CCTV에 포착됐다고요? 네, 합동참모부는 오늘 지난 16일 있었던 이 동해 민통선 북방 이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 그리고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경계용 카메라에 10차례나 포착이 됐는데도 10차례 포착됐고요. 네, 이 중에 군이 8차례를 놓쳤습니다. 포착됐는데 8차례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군은 이 남성이 해안에 올라온 뒤에 민간인 통제선 소초까지 이동해서 식별될 때까지 3시간 11분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소초에서 포착된 뒤에도 31분 뒤에야 이 주요 부서와 지휘자들에게 상황이 전파가 됐습니다. 참 그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아니 포착을 했는데 8번이나 놓쳤다고요? 참. 네, 게다가 이 국방부가 지난해 7월에 이 탈북민 김모 씨가 월북을 했을 때 일선 부대의 수문 및 배수로를 일제 점검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또 배수로로 왔다면서요? 네, 배수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에서는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기강 확립하겠다고 하죠? 정확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네. 항상 기강 확립하지 말고요. 그냥 좀 잘 좀 지켜주세요. 참 그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항상 전쟁 나면 북한군한테 진다는 소리나 하시더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기강 확립하지 마시고 좀 잘 좀 지켜주세요. 돈 많이 쓰는데 분명히 감시 장비에 돈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8차례나 군이 놓쳤다고 합니다.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요 이거. 자,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빚도 문제지만 가계빚 큰 부담입니다. 네, 이 시한폭탄이라고 불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이 시한폭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그렇죠. 네, 또 영끌, 비투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네. 우리나라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다 주식 투자한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가계 대출만 약 45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정부 예산은 거의 10분의 1에 육박합니다. 네, 전체 가계 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 원에 이르는데요. 네. 가계 신용은 뭐 여러 대출 더하기 이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이른바 포괄적 가계 빚을 의미합니다. 네. 이 중에 신용카드 대금을 빼더라도 1,63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부자여서 나라는 빚이 별로 없고요. 가게들 그러니까 개인들의 빚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리는 곧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빚을 줄이는 게 지금 현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하는 얘기예요. 자, 청와대가 동물 학대 범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동물 학대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예. 오늘 청와대 정기수 농해수 비서관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청원은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라는 청원이었는데요. 네. 이 청원이 지난 1월에 올려진 건인데 이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활로 쏴서 죽인 아이고. 뒤에 그 사진을 카카오톡에 올려 공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네네. 흉악범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흉악한 범죄를 취재할 때 가서 보면요, 예전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아주 어린 애들, 나이 네네. 어린 아이들을 학대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였어요. 이거 좀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이 정기수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서 처벌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네. 이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하도록 개선하고 또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도 강아지도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법안이 좀 세세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란이 한국과 동결 자금 문제를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네, 이란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야 할 돈이 있습니다. 있어요. 좀 많습니다. 7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5천억 원이 넘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만한 일이긴 한데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이전 및 사용 방안을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부인했는데요. 네. 이 외교부 당국자는 합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란은 제재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줄 수 있다고 돈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 다른 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이것도 지켜보자고요. 예. 자, 한 네티즌의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입니다. 네, 그런데 네.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간 승객의 신원을 공개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큰 논쟁이 되고 있어요. 네, 한 네티즌이 자신의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승객의 얼굴을 온라인에 공개 수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네티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의 기분이 안 좋아져서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사진에서는 이 승객의 얼굴과 옷차림 등이 그대로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양화대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죠? 네네. 이 경기도 부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심곡동 인근에서 3명의 남성이 택시를 탔고 네. 인천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목적지에 다다르자 금방 가져다 주겠다라면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는 알려주고 이렇게 도망갔군요. 네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처럼 최근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이 촬영하거나 입수한 블랙박스 CCTV 영상을 올리고 이 범인을 잡아달라라고 호소하는 인터넷 공개 수배가 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사건 해결에 도움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초상권 침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얼마 전 이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아무튼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간 거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요. 네. 신상 공개가 어떻게 이것도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 좀 명확한 규정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내용도 법안이나 판례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차박 많이 한다고 하죠. 차에서 이렇게 잡니다. 그런데 차박에 쓰는 에어 매트리스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차박 캠핑 때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100의 상당수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15개 제품을 검사를 했는데 8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합성 수치 소재인 세계 제품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 그 기준치의 최대 290배나 290배요? 네, 초과가 됐고요. 이거 뭐 독성 물질로 만들었습니까? 네, 그 섬유 소재 100의 세계 제품에는 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최대 2배 초과됐다고 합니다. 네. 또 합성 수치 소재의 다른 제품 2개에서는 100의 공기 주입구에서 이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박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런 것 때문에 안 해봤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알겠어요. 저도 차가 안 좁아서요.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주스 정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흐르는 물처럼님께서 찬바람이라도 봄바람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제법 매섭지만 봄이라는 거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9193님께서 12층까지 계단 오르면서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어요. 그 계단 운동하시는 분 사람도 없고 운동도 되고 아직도 하고 계세요. 연초에 운동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라디오를 듣다니 훌륭하십니다. 네, 건강하시게 계속 운동 잘 하시기를 기원할게요. 4879님 지금 친구들이랑요 교복 받아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안하고 1학년들 화이팅 얘기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교복 새로 맞춰 입고 이제 받아서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월부터 등교합니다. 참 3월부터 새 학기에 좋은 친구들 만나고 건강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6300님 올해 92살 되신 친정 어머니께서 대표로 백신 우선 맞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따라 서울에 계신 엄마가 무척이나 보고 싶은 날입니다. 제주에서 막내딸이 지금처럼만 건강하길 소원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현 씨. 경기권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으로 정체가 더 심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제2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이천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면서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고요. 지금은 신둔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5km 지나기 무척 답답합니다. 그럼 중부고속도로 상황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전 쪽의 소통은 우선 원활합니다. 하지만 반대 하남 쪽으로는 남이천 부근에서 5km, 또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부근 2km 구간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쪽이고요. 성남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 정체가 되는데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성남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판교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역시 고장난 차량의 영향입니다. 북수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동수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러면 유권자의 마음이다. 마음을 가져가야죠. 그럼요. 그래야 이기죠. 마음을 잊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2월 짰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자, 이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져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계속 합동 토론회, TV 토론회 되는데 오늘 오세훈, 나경원 후보의 토론에서 신경전 뜨겁더라고요. 뜨거웠어요.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대1 맞수 토론은 마지막이에요. 예. 국민의힘은 3차 토론이 한 번 남았는데 4명의 후보가 합동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방식이 바뀌는 거고 예. 오늘 나경원 후보가 3승을 거뒀습니다. 판정단이 판정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게 실제로 이제 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나경원 후보가 앞선 것으로 네. 그렇게 조사가 된 거죠. 맞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TV 토론의 결과 1대1 나경원 대 오세훈에서 나경원 승 이렇게 판정이 나와서 나경원 후보가 3승. 근데 이거는 TV 오세훈 후보 2승 1패.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상에 우위를 점했던 후보들이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TV 토론 평가에서도 좋게 나오더라. 좋게 나왔잖아요. 네. 확증 평양이 있는 건데 맞아요. 지금 나경원 오세훈 대결하면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쏟아지지만 네. 대체적으로 오차 범위 내외에서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조사도 있고 좀 밖에서 좀 나 후보가 앞서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TV 토론을 누가 잘했다보다는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길 사람을 밀어주자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이제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이 판정에도 반영이 됐다면 이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지금 일종의 대세론을 쥐고 우위를 이제 주도권을 끌고 가는 양국이 될 텐데 오늘 이제 토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생산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 솔직히. 왜냐하면 서로 공약을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공약은 실현 불가능해. 이 얘기를 서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당의 후보끼리 서로 상처를 냈는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게 뭐냐면 어제부터 예고가 됐지만 강경 보수론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짬뽕 짜장면 얘기하면서 이번엔 보수로 가야 된다. 선명한 보수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물타기를 하십니까? 라는 뉘앙스의 공세를 많이 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붙였는데 나경원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박을 하면서 근데 이거는 거센 칼날이 부딪혔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안철수 금태섭 그 후보와 승리한 후보와의 2단계 단일화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만약에 2단계 단일화가 없다면 보수 논쟁이 보수와 중도 싸움의 논쟁이 그렇게 뭐 보수 강경 보수를 주장한다는 것이 큰 핸디캡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2단계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중도표를 누군가 장악해야 승리가 손쉬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영역을 좁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공격한 거죠. 사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TV 토론이 뜨겁고 좀 공방은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좀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결정적인 한 방이 사실 뭐 정책이나 공약 열심히 다 다듬지 않았겠습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욕심이 크다 보니까 이 공약이 비대해요. 서로. 그러니까 유권자도 다 알아요. 대선 후보 같아요. 1년여 하고 또 한 번 지방선거를 내년 대선 치르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비대한 얘기를 하지? 이게 너무 웃기는 게요. 사실 거의 대부분 후보들이 5년짜리 공약을 내고 있어요. 10년짜리 공약도 있어요. 그런데 1년짜리 지금 100년짜리도 내던데요. 1년짜리 이제 그 후보를 뽑는 건데 시장 자리를 뽑는 건데 사실 오세훈 후보께서 뭐 그런 얘기를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 1년짜리 불가능한 거 아니냐 공약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올해 서울시 예산은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추경밖에 안 남았어요. 뭘 하려면. 근데 추경을 무한정 뭐 늘려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선거철입니다. 뜨거우니까 질문을 계속 던져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앞세우는 전략. 어느 쪽이 이번 선거에 유리할까요? 아니 뭐 정권 심판론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강조할 수밖에 없고 야당 쪽에서는 그건 뭐 상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의 개인기. 후보의 매력 포인트를 뭘로 높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좀 참신한 새로운 정책 이런 게 좀 어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부산을 가요 오는 주말에. 왜 갑니까? 아니 민심을 탐방해요. 진짜요? 경기 보러 가는 거죠. 거기 부산에 또 방송국에 출연하는 거 아니 방송은 전혀 안 가고 그냥 이제 밥만 먹고 그러고 이제 애들 데리고 가는데 자 이거예요. 지금 서울 시민들 이게 전국 단위의 뭐 선호도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유권자는 서울 시민, 부산 시민입니다. 근데 서울 시민의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욕망, 유권자의 욕망은 크게 두 개예요. 크게 보면 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에 서울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고 메트로폴리스예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의 이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시장이냐? 그렇죠. 적어도 그거 중요합니다. 뽑고 나서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격이 있느냐? 이건 이제 좀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 해결할까? 이게 이제 좀 구체적인 관심사인 거예요.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엔 제너럴한 이슈와 스페셜한 이슈로 나뉩니다. 부산은 경제 부흥 되겠나?
지금 부산은 심각해요. 예. 그래서 경제 살릴 수 있는 시장인가? 네. 그럼 1년 써보고 재선시켜주고 5년 가고 5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4년 가고 4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유권자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내에는 참신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력 후보 둘이. 네. 그래서 오신환 후보가 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조은희 이제 후보는 참신하게 참신성에 방점을 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오신환 조은희 후보의 1대1 맞수 대결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조은희 후보가 승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오신환 후보가 어떤 새로움을 내세웠는데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더 새롭다고 네. 보이는 것. 그런데 이것 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국민 완전 경선제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00%를 여론조사로 이렇게 후보를 네. 선출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한 건가요? 아니 그거는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온 대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보면 두 후보 간의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조사도 있고 네. 오차범위 밖에 벌어지는 조사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는 나경원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조사해 보면 또 오세훈 후보의 약진도 굉장히 여론조사에 맞아요. 또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후보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최근 조사는 물론 이제 조사마다 많이 다릅니다. MBC 100분 토론 조사는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세 분을 붙였을 때 좀 양상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권 심판론, 흔히 말해서 야당한테 힘 실어줘야 한다라는 여론이 그 전에 비해서 한 4.3% 정도 빠져서 45.5%로 나왔고 여당 쪽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게 44%가 나왔는데 이건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거는 중앙여론심의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권 심판론과 국정안정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의 프레임을 세게 가져갔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고 이제는 결국 인물 간의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것을 반증하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세훈과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번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간의 TV토론 안철수 후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참 구구해요. 의견이 구구한데 뭐 토론 역량이 나아졌다 아니다. 근데 일단 다 또 유명한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언론에 회자됐으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격찬을 했잖아요. 토론 초딩이라고 했던 거 사과한다. 굉장히 뭐 언어 능력이 이제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는 이제 어떤 저희가 있는지는 우리가 분석을 또 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홍준표 의원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론으로 보면 아주 이렇게 뭔가 어필 포인트 한 방은 없었는데 크게 실수 안 했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차분해졌네.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2차 토론회가 있어요.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TV 토론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라든가 뉴미디어 채널로 이제 하긴 하는데 이게 곧 나올 텐데 문제는 이게 TV 중계를 안 해도 저는 이건 폭발력이 또 있어요. 뭐냐 모든 언론이 풀로 실황 중계를 하지 않을 뿐이지 나왔던 이야기를 다 편집해서 기사 또 쓰기죠. 뉴스로 때릴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이 생겼거든요. 지금. 이슈를 그 토론 의제를 뭘로 잡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문재인 정부 평가 때문에 앞부분이 굉장히 지리했거든요. 관전 토론회 같이 돼버렸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후보의 뭐 정책이라든가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정치 행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의제가 잡히면 어떤 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금태섭 후보가 조금 잽을 날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펀치로 휘두르지 그런 게 않고. 이제 퀴어 축제 정도가 좀 크게 회자된 정도니까 잽이 그런 정도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정책으로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뭐랄까 날카로운 그런 그렇죠. 질문이 좀 오가지 않을까. 자, TV 토론이 끝나면 후보를 정합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야권이 아니고 보수 범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계속 박시영 대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나경원, 오세훈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면 결정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박영선과의 그 우상호 승자와의 맞대결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넣었을 때 엇비슷하게 만약에 나온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형성이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삿바 싸움이 세지는 거거든요. 문항 문구 하나하나가 신경전이 펼쳐질 텐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통한 아름다운 단일화 시너지 효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막판에는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막판에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단일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네. 포기하는 경우에. 왜 그러냐면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예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지는 분이 그렇죠. 내가 이번에 양보할게. 대신 나 대선 밀어줘. 라는 카드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이지만 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거기서 굉장히 마음 상처받고 다치는 네.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단일화는 어렵다. 근데 단일화 가능성은 높아졌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에 대해서 지금 박시영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여론조사들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단일화를 하면 네. 야권이 유리하다. 야권이 네. 이긴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수치상 3자 대결은 필패하거나 아니요. 여야 간의 1대1 양자 대결에 대부분 다 오차범위 내요. 네, 아직은요. 박영선 후보를 넣었을 때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자 대결에서는 무조건 필패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필패한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 필패하거나 위험하다. 이길 확률은 뚝 떨어져요. 어쨌든 양자 대결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3자 대결은 야권 입장에서 어떻게든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전 이건 아무리 봐도 이율배반인데 자 보세요. 자 그럼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네. 자 후보 인물은 안철수가 되면 좋겠어. 이런 이제 하나의 흐름이 나타나고 네. 정당은 국민의당이 집권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연정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해야지. 제1야당인데 네. 그럼 이걸 매칭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보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기더라도 국민의힘이다. 이기더라도 기호 4번으로 나갈 거냐. 네. 기호 2번으로 나갈 거냐. 네. 입당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디테일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입당을 하면 시너지가 날 거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 간판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중도층 중에서 빠질 것이다. 국민의힘 쪽을 싫어하는 분들이 흔쾌하게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4번으로 나오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심을 그쳤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럼 이제 와서 이제 후보 단일화, 최종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안철수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냐 이런 것도 지금 예민해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범여권 단일화도 추진 중이에요. 자, 민주당이 지금 김진애, 조정훈과 단일화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네. 지금 이제 사실은 확정됐죠. 네. 지금 그 내부에서도 이제 우리 경선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와 각각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예. 그게 합당을 전제로 아니냐는 건 이제 좀 약간 이견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 물밑에서 이미 접촉은 있었고요. 민주당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하죠. 협상 대표가 꾸려지는 거고요. 그 체계에 대해서 이제 물밑이 아니라 오픈으로 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론회를 몇 번 할 거냐? 그렇지.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헬스적 보면 여론조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을 뭘로 할 거냐? 왜냐하면 또 휴대폰 가상번호 이런 거 신청을 그렇죠.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로 뭔가 협상이 마무리돼야 3월 8일 날이 그 현역 의원들 경우에는 3월 8일까지 사퇴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네. 때문에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3월 8일 이전에 단일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거기다 이제 민주당은 지금 경선 투표가 오는 금요일부터란 말이에요. 26일부터 시작되니까. 네, 3월 1일까지. 후보는 둘인데 3월 1일에 이제 그 투표는 결정이 되겠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시간들이 다 점점 바터지고 있어서 그만큼 불안정한 변수가 높아져요. 한 명 그러니까 하나만 다음 주면 많이 결론이 납니다. 그렇죠. 민주당 후보 결정되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도 3월 4일 날 결정이 되거든요. 제3지대 후보도 결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의 민주당 쪽과 김진애 후보도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에 마지막 그 변수죠. 부분만 이제 변수로 남는 거죠.
자,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박민식 후보와 이현주 후보 단일화 합의했어요. 합의했어요. 네. 그래서 내일 합의한답니까? 아니 내일 후보를 정한답니까? 둘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합의는 네. 됐는데 이제 내일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지금 대략의 흐름으로 보면은 박형준 후보가 워낙 이 격차 있는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1강입니다. 지금 2위와 3위가 연합하는 양상이잖아요. 네. 합쳐도 사실은 따라잡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누구로 돼도 또 쉽지 않아요. 어차피. 하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부산 양상은 네거티브예요. 지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긍정적인 것보다는 자당 내에 후보 간 상처내기가 많아서 심지어는 지금 이 선거와는 별개로 MB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사찰했다. 이것을 당시에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후보가 보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문서상으로는 정무수석이 들어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여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현주 후보가 사실은 토론회에서 그리고 이게 3월 둘째 주에 이 환경단체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했는데 이겼죠. 예, 이겼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공개를 요구를 했거든요. 맞아요. 전문이 다 나올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공개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정원의 최근 어떤 흐름으로 보면 공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높다. 왜냐하면 당사자한테는 공개하겠다는 네, 입장이죠. 공개하기로 했고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형준 당시에 책임론이 홍보기획관 그리고 정무수석을 맡았던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모른다.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해명을 할지.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거짓말 논쟁으로 가면 무책임하다는 평가들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있죠. 그리고 3월 달에 되면 후보가 되면 재산 등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정리를 어떻게 잘했는지 그런 데서 또 언론 또 검증 나오죠. 같은 게 터져 나오니까. 자, 이야기를 대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대선으로. 대선 주자 윤석열 총장은 쑥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라졌고요. 자, 이낙연 대표는 전북을 가고 이재명 지사는 대구 경북을 가고 이러네요. 이 이낙연 그 대표가 원래 처가 전북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다 전북이고요. 원래 영광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영광하고 전북이 딱 붙어 있어요. 네, 전남하고 이게 정서적으로는 전북입니다. 전북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의 그 고향이 이낙연 대표의 고향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대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제 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마지막 전북을 좀 방문한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 지금 3월 초가 임기가 끝나요. 3월 8일까지죠. 7일까지 8일. 일주일여 남았어요. 네. 불과. 이제 네. 3월 초에 많은 게 정리가 되는군요. 네, 다음 주 후반에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복잡한 변수들이 그리고 또 2월 어떻게든. 임시국회 이번 2월 26일날 임시국회 때 처리할 안건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가덕도 그 특별법 신고한 문제도 있고 특별법 지금 의료법 개정안 뭐 화제가 되는 것만 해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손실보상제라든가 그렇죠. 이 사회연대기금 상생연대 3법 처리 문제도 남아 있고요. 또 뭐 처리는 아니지만 발의될 부분 중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입법 발의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낙연 대표가 마지막에 대표 일주일 동안 약간의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듭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는 광야로 나오는데 서울, 부산 재보선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선거 결과에 또 대권 주자로서의 미래 행보가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으로 어찌 보면 이제 2인 삼각경기 같은 모습을 해야 돼요. 예. 이건 4월 7일, 8일에 결정되겠죠. 그 결과는 한 달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3월 8일에 퇴임을 앞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법안.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모든 위상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잘 보시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민생 관련 발언들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로 발의하고 제안하고 한 것에 방점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죠. 2월 초에 임시국회 시작할 때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보편과 선별을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기재부의 고민 때문에
내일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두텁게 4차 선별로 가는 거 재난지원금은 같죠? 선별이잖아요. 네. 그럼 보편이 떠버렸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국민 위로 지원금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야당은 이거 5차 또 주겠다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냐? 선심성 아니냐고 시끄러운데. 그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15조 뭐 이 얘기도 나오고 20조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어쨌든 두텁게 가는 건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경기도가 2차 그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2월 1일 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막 신청을 했거든요.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음. 그러면 그 결제가 지금 상당 부분 소비가 이루어졌어요.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1인당 10만 원 받았던 분들이. 그러면 지금 원래 기재부 논리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방역에서 경기도 쪽에 확진자가 막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을 막 네. 사면서 사람들 붐볐기 때문에. 네. 근데 상당수는 온라인 결제들을 하고 있어요. 뭐 치킨을 시킨다든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월 중순 때까지 경기도의 확진자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입증이 된다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줬을 때 방역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가설을 주장했던 내용들이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굳이 5차라는 이제 이 순서를 붙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 국민 위로 지원금 이건 보편으로 주는 전제로 하는 것 1차 때와 유사한 것은 사실은 빨라야 올 하반기잖아요. 올 하반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도가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 대표직을 놓고 물러나기 한 열흘 전쯤 해서 좀 힘이 실리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오롯이 재보선의 결과와 이낙연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는 그 2단계로 연결될 것이다. 이건 4월 초를 지켜봐야죠.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본소득 가지고 조금 이렇게 찬반이 그 민주당 내에서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그 이재명 지사한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 국민 다수는 검토할 시기는 됐다. 그러니까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다수는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시기가 빠르냐, 액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현실 가능한 방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그 시점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다 이해했어요.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약간 변형된 형태이긴 하지만 한번 경험을 해본 거죠. 이상한 형태를. 상시적이냐 이런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 그래서 거죠. 논쟁을 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정책 브랜드가 있는데 기본소득만 가지고 찬반으로 붙는 것은 이재명 지사한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공론화 단계로 끌어올린 공은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고 지금 기본소득의 동력이 내년 3월이 대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3월까지 코로나가 종식될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 계획대로 이제 백신 접종이 이번 주에 시작돼서 네. 10월까지 끝나고 11월에 11월에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국내에서는 코로나 이제 확진율이 쭉 떨어졌다고 전제하고 이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이라든가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는 미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쓴 1차, 2차, 3차, 4차 플러스 혹은 5차까지의 이 전체적인 재정이 사실은 이제 뭐 100조 가까이 육박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뉴딜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엄중한 얘기를 했던 게 알래스카 얘기가 한번 논쟁도 붙었지만 지금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 300조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세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금을 2배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의 메시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 가능한 방법이 뭘까? 그리고 기존 복지하고 상충되지 않는 방식은 뭘까? 여러 가지를 생산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은 저는 그게 무슨 대선 전략일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다른 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가 감정 싸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300조도 합리적인 계산이지. 그러니까 300조도 그 근거가 어디를 어느 정도를 줄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얼마를 줄 거냐. 얼마를 줄 거냐. 이거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씩 주면서 높여나가자라는 또 단계적 대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또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기본 용돈이지. 뭐 이런. 그래서 그 예산이나 모든 방법을 논쟁이 필요한데 공론화가 필요한데 시뮬레이션을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뭐 몇백조 들어가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열어놓은 토론은 필요한데 네. 야당은 일단은 이제 이런 이제 무상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론자들이 근데 많으니까. 기본소득을 원래 한동안 그 김종인 위원장이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맞습니다. 쑥 들어갔잖아요. 아무튼 기본소득 이렇게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렇게 던져놓고만 이제 빠질 수가 없었어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재명 지사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치연구소 영앤영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영일, 박지영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1입니다. Do you love me?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6시에 아주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니까 조금만 있다가 뵙겠습니다. 온종일 애타게 결론은 결국 LOVE It's what I say 난 바다에 푹 빠진 것 같아 나 혼자만의 착각일까 넌 나와 같아 믿고 싶어 누구도 헤아릴 순 없지만 너에게 묻고 싶어 B-O-Y-O-U-L-O-V-E Do you love me?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성찬이는 학교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면서 늘 사람이 그리웠던 성찬이. 얼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성찬이에게 예쁜 책가방을 사주고 학교도 직접 데려다주고 싶은데요. 혹시 그럴 수 없게 되는 건 아닐지 겁이 납니다.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25년째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할머니는 갈수록 무너져가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성찬이와 할머니의 차디찬 일상이 곧 다가올 봄처럼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씨 관리 더욱더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건조특보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찬 공기 속에 건조해지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일부 지역이나 경기 일부도 건조특보가 추가됐고요. 동쪽 지역은 곳곳이 더 건조함과 관련된 특보 내려진 곳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충청도 내륙으로도 건조특보가 더 번지고 있어서 각별히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는 울릉도, 독도와 흑산도, 홍도 등 일부 섬 지역으로만 내려져 있고 풍랑특보는 일부 동해안과 남해안에 발효 중입니다. 건조함이 계속되는 오늘 기온은 역시 떨어져서 서울이 4.3도에 그치며 평년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1도였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더 떨어지겠고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좀 춥다가 내일 낮부터 서울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 분포 보이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고요. 모레는 비나 진눈깨비 소식이 일부 경기 남부나 강원 그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 좀 들어 있습니다. 경기 남부나 강원 남부 충청권 북부에 비나 진눈깨비는 모레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 많이 회복돼서 좋음 상태 내일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작년 5월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조 탄압을 하던 삼성 간부들이 다 유죄를 받았거든요. 구속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아직도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함으로써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장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신지요? 예, 건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받아서 예, 휴직을 하고 아직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 투쟁하고 그러신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노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 관련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밥 굶지 마시고 하십시오.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어떤 내용이죠?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면서 노사협의회를 이제 노조의 대항마로 이제 활용을 해왔고, 사실 노사협의회라는 게 이제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편승해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편을 드는 사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무노조 경영 그런 거 폐지하겠다, 노조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재용 사과도 마찬가지고 사과에 대해서 방법이나 형식도 문제가 있었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과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고 여전히 저희가 체감하고 또 직접 확인되는 이 현장은 무노조 경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노조 경영을 하다가 노조를 탄압하다가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노조 와해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노조 와해라고 지적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단체 교섭권이 있는 노조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희 삼성 지회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에서 최초로 설립이 됐기도 했고, 제일 처음으로 탄압이 시작이 됐는데,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어용노조를 설립한 것이었어요. 네, 다른 노조를 만들었죠. 예, 저희 노조의 교섭 무력화를 위해서. 근데 거기 1기, 2기 위원장 모두 유죄가 이제 판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용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0년째 단협 등
교섭을 전혀 못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삼성그룹에서 노조 이 두 노조 중에 어떻게 가입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어용노조하고 저희하고 비슷비슷한데 비슷해요. 네. 예, 근데 숫자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계속 열세여가지고 네. 대표 노조가 되지 못해서 교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 노조가 되지 못했다고요? 그 어용노조라고 회사에서는 어용노조라고 안 하고 거기는 이름이 뭡니까? 에버랜드 노동조합이라고 하고요. 네. 예, 뭐 이제 뭐 재판에서는 친사 노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에버랜드 노조 친사 노조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삼성에서는요 준법 감시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불법 운영을 하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법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준법 감시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제 삼성은 법 잘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준법 감시위원회에다가 좀 일르시지 그러셨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뭐 저희 지회나 또 삼성 노조 대표단에서 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그 삼성의 여러 불법에 대해서 네. 차례로 이제 제보를 했고. 그랬더니요. 예, 아직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했고, 뭐 어제 노사협의회 문제에 관련해서도 제보를 했는데 삼성 측 입장은 그 중감이 설치 이후에는 불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노사협의회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삼성 중감이 설립 자체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이재용의 감형을 위한 도구이고, 뭐 삼성 노동자 대부분들이 준법을 하고 법을 잘 지키는데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등 그 경영진들만 잘하면 준법감시위원회는 필요 없고, 저희가 그 준법감시위원회 제보를 한 이유는 그 진정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그걸 확인하고자 제보를 했던 것이고, 역시나 그 선택적으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대답을 하지 않고 뭐 일부 노조가 생기고 일부 노조가 교섭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기 노동청이나 노동부에서 좀 중재 노력이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예, 전혀 없고요. 뭐 저희가 그 노동부나 이제 경찰 이런 공무원들도 삼성하고 같이 노조와의 그 공범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 예. 지금은 뭐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삼성도 노동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과 노동청, 그러니까 공무원을 동원해서 노조를 탄압했어요. 그걸로 감옥에도 갔지만요. 네네네.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 노동청에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있네요. 의장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문제 사원으로 나옵니다. 의장님이 MJ 사원이 문제 MJ 사원으로 이렇게 지칭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의장님은 삼성 내에서 최초로 노조를 설립했다가 해고됐고요. 네. 그게 2011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2017년에 이거 잘못됐다고 복직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직은 했지만 이제 그 노조 탄압으로 인해서 제가 상병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산재 인정을 받았긴 했지만 아직 휴직 중으로 출근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제 그 회사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지금은 휴직 상황이시고요. 예. 병 때문에요. 아, 그리고 법원에서 최근에 좀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이 사람들 왜 노조 탄압,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재정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기각됐어요? 네. 네. 참 사법부에서 잘 안 도와준다는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잘 아시겠지만 2013년에 최초로 세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 제대로 검찰이나 노동부가 수사했다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건희 일가의 문호조 경영 또 지시 이런 것들이 좀 규명이 됐을 텐데, 그때 그 문건이 나왔을 때 수사를 했으면요. 네네네. 그런데 저도 검찰에 직접 가서 고소인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강제 수사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수사를 검사에게 직접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2018년에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규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몇 사람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 구속되기도 했어요. 유죄가 확정됐었는데. 네네. 그렇죠. 자, 그 노조 와해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삼성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요. 예. 그 검찰 조사 과정, 재판 과정, 그리고 대법원 확정이 난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 또 재발 방지에 대해서 계속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2011년에 처음에 노조를 만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 직원들이요, 삼성의 노동자들은 조금 노조 문제에 있어서 좀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노조를 이제 만들게 하겠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말한 이후에는 좀 바뀌었습니까? 예, 사실상 그 5월 이후 전부터 그 이제 삼성 관련 노조와의 사건들의 판결이 나면서부터 많은 계열사의 그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네. 또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뭐 소규모지만 노조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좀 달라진 것이 체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삼성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삼성에 노조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삼성은 너무 그 복지라든지 임금이 좋아서 예? 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노동조합을 막아왔는데 네. 저희 노조 사례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범죄를 하면서까지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늘에 가려지고 또 피해를 받는 삼성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삼성 노동자들이 어떤 큰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답게 또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서로를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좀 그래서 삼성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싶은 게 이제 노동조합의 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의장님 같은 사람들 감시하고 감독하고 보고서 써내는 게 또 삼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죠? 예, 안 그런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장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네. 단식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밥은 먹고 건강은 챙기면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집값 시세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폭등해요. 폭등하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가격도 올랐지만 시세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뒷받침할 만한 통계가 나왔다라는 게 핵심인 건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세히. 네, 말씀처럼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최고 거래가를 경신했던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신고가 나온다고 하면서 언론에서 신고가 행진, 자고 나면 억소리, 자고 나면 1,000만 원 올랐네, 1억 올랐네 이런 기사 계속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기록을 깨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언론이 또 보도를 해가지고 더 올리고요. 예. 네, 이제 이렇게 최고가를 기록한 거래 중에서는 얼마 있다가 취소가 된 사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요새는 없죠. 정말 10억짜리라고 10억짜리라고 했는데 지금 것은 10억에 팔렸는데
11억의 매물로 나왔어. 네. 그런데 조금 이따 취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장의 가격은 11억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다 이제 11억 이상 거래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렇게 기록을 깨면서 처음 나왔던 게 취소가 슬그머니 됐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장 가격만 올리고는 슬그머니 없어져 버린 진짜 거래가 아닌 가짜 거래였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세 조작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부동산 몇 군데 그리고 거기 막 일부 아파트 분여회 이런 데에서 지금 짜고 치고 짜고 시세 조작을 했다는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통계로 뒷받침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자료가 나온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서울 광진구에서는 실거래 신고가가 취소된 게 10건 중에 7건 가량이나 있었다라고 10건 합니다. 중에 7건이면 조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게다가 이 지역은 굉장히 특히나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으로 지목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 파기 등으로 보기엔 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호가 띄우기, 그러니까 시세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건데요. 70%가 그러면 조금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작했다 이렇게 의심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서초, 마포, 강남 이런 것도 10건 중에 6건이 취소됐다라고 하고요.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네. 이거 좀 냄새가 나네. 작전 냄새가. 네, 게다가 또 울산도 작년에 굉장히 그 지방 중에서는 많이 가격이 오른 곳 중에 하나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고향. 네, 또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도 취소 거래 비중이 52.5%, 그러니까 2개 중 하나가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10건 중에 한두 건이면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 다 50% 이상이면 이거 다 거의 좀 작전의 냄새가 납니다, 진짜로. 네, 이제 이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요. 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85만 건 이상의 거래를 분석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일단 표본이 85만 건이면 좀 통계에 좀 신빙성이 좀 있으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 제주, 세종 이런 곳에서도요, 취소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 의원은 취소 사유가 실제로 거래 취소, 중복 등록 이런 착오의 가능성도 있지만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크다고 볼 수 있죠. 착오를 50% 이상 착오를 이렇게 신고를 하다니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획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과의 다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 얘기 언급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관련 지적이 나오자 변 장관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책 마련도 함께 언급했는데 이를테면 실거래가 신고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거래가 이루어진 그날요. 네. 왜냐하면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거래 계약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이 30일 안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만들어진 척 허위 거래를 하고 30일 안에 취소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막자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방지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방안을 내고 있네요. 김태수님께서 전에 부동산 했는데요. 그런 방법 예전부터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이런 일은 좀 많았어요. 사실은 10여 년부터 많았는데 작년에 특별히 많았네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문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이렇게 밝혔는데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에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될 허위 신고 가능성 없죠. 큽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시장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필요하면 수사까지도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사기에 가깝죠? 네, 왜냐하면 그 집값이 오르는 게 단순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억대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의 집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큰 허탈감을 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가격에 집을 산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게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요. 또 다른 또 비슷한 주의보인데요. 주식 리딩방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식 리딩방이라니요? 네, 요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높잖아요. 부동산으로 갔다 지금 주식으로 다 갔습니다. 올 초에 이제 주식이 뭐 계속 오른다 하니까 다 주식으로 갔다가요. 지금 막 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심자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워낙 다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옆에서 얼마 벌었고 김대리는 얼마 벌었고 이 과장 얼마 벌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남이 돈 벌고 나는 못 벌면 그게 더 마음 아픈 사람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은행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이 돈 가지고 은행 갈 바에는 주식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주식 리딩,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행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이트 많아요, 요새.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강조했습니다. 네.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유사투자자문사를 손쉽게 차릴 수 있는 구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정 조건만 갖추면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만드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사기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리고요 전문가들이 찍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작전하는 세력들도 많을 거예요. 네, 저희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꽤 들은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해가 돈 얼마 벌었다 그러면 혹하거든요. 그럼 몇 퍼센트 올랐다는 것을 수익률을 막 뻥튀기 해가지고 과장 광고하는 경우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1,800개 이상 가운데서 민원이 제기된 300신한곳을 점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중에 14%가 불법 혐의가 있었다라면서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조언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1대1로 자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매매하거나 중개할 수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허위 과장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닌 경우 있고요. 여기 때문에 이 주식 리딩방 때문에 예. 돈을 벌었다 이런 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시사인에서 2년 전에 보도한 게 딱 그 내용이었는데요. 내부 고발자의 고발을 저희가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주식방송 댓글부대원이었다라는 기사인데 지금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실제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해서 읽고 있는 기사인데 네. TV에 출연하는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왠지 좀 신뢰가 가고 그 사람 이야기는 들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일 것 같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 거기에 댓글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감사 후기까지도 다 조작이었다고 내부 고발자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방법도 굉장히 지금 디테일한데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예.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단기 매매 좋아하고 투자금 3천만 원 이런 사람이 내가 당신 덕분에 돈 벌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림판으로 조작해서 다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주식 이렇게 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트 보면 언제 최저점 언제 고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로또 번호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로또 번호를 그때 맞췄다. 이렇게 그 과장 거짓 방송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혹은 허위 광고를 아무 규제 없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주식시장에 발들인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누군가의 추천과 어떤 전문 지식이라는 것을 좀 갈구하고 싶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거액의 회비라는 것을 받고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흘린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피해자 양산할 것 같고요. 규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당국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좀 깝깝한 상황인 건데 네. 금융당국은 이런 식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유사 투자자문 업체들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 퀄리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자기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금감원에서는 이런 방법 정도는 지금 염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사의 이용료를 내기 전에 그러니까 회비를 내기 돈도 전에 내고 해요? 그럼요. 이게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기서 이용료를 내기 전에 환불 조건, 방법,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녹음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녹음해야지 나중에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거 알더라도 돈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8166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식 리딩해 준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가를 확신하고 잘 알면 돈 받고 리딩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가 주식 사면 떼돈 벌 텐데 말이죠. 얘기합니다. 송대현님께서도 지구상에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주식 고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고수고 다 알고 주식의 법칙을 다 알고 그런 사람이면 자기가 삼성보다 더 많이 부자가 됐겠죠. 그 더 큰 기업을 만들거나요. 제 후배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거기에서 바이오 관련되는 전문가가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서 박사도 받고 이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주식해서 물어봤어요. 야, 주식 하나 내놔라. 주식 하나 찍어달라. 바이오 주식. 네가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몰라서요. 그냥 그 우량주사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는 도사가 없어요. 고수도 없고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거의 그냥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그리고 가치를 투자하고 장래를 쳐다보라. 이런 미래를 보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어떤 주식 고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흐름과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정 종목을 콕 찍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뻥이에요. 그거. 참 리딩방이요? 네, 주식 리딩방 좀 주의하라고 당국도 주의보를 올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리딩방 따라가서 피해를 본다고 해서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관계 당국의 규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본인이 조심하라는 거 보면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퀴어 축제가 도시 외곽에서 열린다. 이런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 얘기인데 그 얘기에 많은 댓글들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좀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지적을 한겨레 신문이 하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어느 동네 얘기까지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철수 네, 그렇습니다. 후보가. 네, 카스트로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하는데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샌프란시스코 남부 쪽에서 열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퀴어 축제가 도시 외곽에서 열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뿐만 그렇죠. 아니라 팩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는 매년 6월 마지막 주말에 시청 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다만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카스트로 스트리트 페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이것이 시청 광장에서 차로 1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공직자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퀴어 축제가 거의 다른 나라에서도 도시 중심에서 열려요. 아니면 어디서 열리는지 몰라도 도시 중심을 꿰뚫고 가면서 그 행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미 지역 최대 퀴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드 토론토가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중심가 용스트리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토론토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라고도 하고요. 예. 2017년 현직 총리 중에서는 처음으로 트리도 총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참여했어요? 네, 그리고 대만에서도 시내 중심부를 통과한다고 하고요. 예. 뉴욕,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모두 도시 중심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린다고 합니다. 파리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거기서 열리거나 혹은 관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도시 외곽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는 세계 주요 도시 사례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소수자는 저기 구석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안 후보의 발언 때문에 퀴어 그 성소수자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긴 했어요. 네, 이제 각 후보자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내고 있는데 다들 좀 애매모호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쪽에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 관련된 퀴어 축제는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지 시장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회와 관련된 집회 시위 부분들은 민간에서 열린 행사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쟁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들은 아무튼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거의 다 좀 빠져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 기독교 쪽 표를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이현 씨. 네, 평소 화요일보다 집으로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고속도로는 경기권 정체가 무척 심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휴게소에서 오산 부근, 기흥 동탄에서 수원, 그리고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총 26km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이용도 많이 답답하시죠. 판교에서 일산 방향 모두 22km 구간이 막히는 가운데 도리 분기점에서 송내 구간 통과가 가장 어렵고요. 반대로 일산 부근에서 송내까지 꽉 막히면서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북수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동수원부터 많이 불편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 비봉 부근에서 매송,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고 발안에서 금천까지 가신다면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도 많이 밀리는데요.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전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청년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 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청년들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와 의협이 다시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 네.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예, 지금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많은 청년들과 인터넷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뜨겁죠. 인터넷 여론 반응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그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에 나선 의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시기에 예. 언제 안 중요한 시기가 없었어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시기는 맞습니다. 예,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러냐라는 반응에 대해서 왜 하필 지금 또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 의사 윤리 강령에도 전염병 발생 시 의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구호 활동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네. 의협회장은 왜 백신 접종에 협력하는 건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냐? 뭐 그런 반응부터 시작해서 총파업을 하면 맞불 국민 수천만 운동을 하자. 뭐 의사도 국민인데 국민들에게도 의사 자율 징계권을 달라. 뭐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언론이 잠잠해지면 다른 데서 다시 저렇게 병원 차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왜 못 건드리게 하냐, 이런 비판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의사 자율 징계권을 달라, 이거 재밌네요. 네. 그런데요. 네, 여기에 대한 또 응원의 댓글도 있긴 했는데요. 의사는 왜 이익을 따지면 안 되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온 나라가 똘똘 뭉쳐야 할 이 시국에 왜 이런 분란을 만드냐, 옛날 속담에 오이밭에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냐, 의협분들 응원하고 또 그로 인해 지금 정부 여당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게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반응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소수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1호 접종,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나요? 예, 맞습니다. 백신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뜨겁게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최근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맞받아치기도 했고 네.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치권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방역은 전문가들이 하기 좀 냅둬라. 네. 다른 소리 안 나오게 대통령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다 맞자. 지금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자. 순서대로 하면 되지. 정치인들은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냥 좀 따라라.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맞는 게 이상한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안 보이나? 왜 이럴 땐 쏙 빠지나? 솔선에서 먼저 접종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 보고 본받는 신용이라도 해라. 다른 나라에서 국가 정상이
1호 접종을 한 나라는 인도네시아하고요, 남아공,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 있습니다. 1호 접종은. 네. 그 뭐 이런 대통령이 왜 이럴 때 쏙 빠지냐 이런 부류의 이제 정부 여당 비판들이 좀 있었고, 인도네시아하고 남아공 정도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야당을 향한 비판을 요약해 보면 예? 그저 반대를 못해서 저렇게 난리구나. 맞기 싫으면 그냥 안 맞으면 되지. 뭐 백신이 안 들어온다고 난리치고 맞으라니까 부작용이 있다고 난리치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 청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의구심을 가지는 게시글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청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를 가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맞게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잘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왜 맞으려고 하냐, 뭐 마음 단단히 먹자, 뭐 이런 반응들부터 시작해서 또 가족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뭐 심장 쪽이 안 좋은데 지금 심장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이랑 관계가 깊진 않을까 이런 우려의 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백신을 맞을 건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보였는데요. 예. 의사들도 안 맞겠다고 성명서 내고 뭐 사인하는 상황에 나도 맞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들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안 맞겠다고 성명서 내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 없는데 지금 언론이, 사실은 저는 백신보다 언론이 좀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뭐 의료진이나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간호사나 의사가 그런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게 되면 마치 모든 의료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를 꼭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좀 보수 커뮤니티 반응을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 이 모든 불신은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나라 대통령 좀 본받으라는 그런 비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대통령 좀 본받아라 얘기했는데 프랑스, 미국, 캐나다 대통령이 1호 접종자 아닙니다. 네. YJ님께도 바이든이 1등으로 맞았나요? 아닙니다. 자, 9855님께서 그럼 코로나 끝나고 의사 얘기하면 말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겠죠. 또 실컷 써먹고 토사구팽이라고 말 많을 듯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5383님 이미 솔선수범 약속하셨고 세계 접종 상황을 봐서 별 불안 없게.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의 진심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백신 1호 접종이 그토록 중요한 사안인가 봅니다. 의심할 게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 1호 접종이 누가 되면 어떻다고 저 난리인지 국민들 생각하고는 조금 달리 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좀 언론의 책임이 있지 않나, 정치권의 책임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떤 얘기로 가볼까요?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요즘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서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청년한테 잘해야죠. 청년이 미래인데요.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여러 후보들이 다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30의 마음을 잡는, 마음을 끄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 여기서 특정한 누구의 뭐 후보의 공약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좀 놀라웠던 거는 요즘 SNS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정치권에서의 이제 SNS를 받아들이는 정서가 되게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되게 새로운, 또 클럽하우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데도 많이 진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서히 정치권에도 이런 시대의 변화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 물론 아직까지 대다수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르진 못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 부산 지역을 좀 저도 자주 가고 있는데 네. 전국적인 인지도 차원에서 부산 지역에 좀 애로사항을 겪는 후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서울시장 이슈가 아무래도 되게 뜨겁고 많이 인지도 있는 분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부산은요? 예, 부산은 상대적으로 특히 보궐선거까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청년들의 전반적인 관심사는 뭐예요? 일단 역시나 일자리, 주거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외로도 뭐 대학교 내 셔틀버스 비용이, 이게 뭐 몇몇 대학교에는 학교까지 걸어서 몇십 분이 걸리다 보니까 역사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비용들에 대한 문제가 또 대학생들한테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좀 충분히 나오고 있던가요? 예, 좀 이런 걸 이제 준비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게 또 청년들한테 아예 그냥 이런 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반응도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청년들이요, 투표율이 엄청 높잖아요.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후보들이 청년 공약을 막 낼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아. 그러면요, 정치인들이 공약을 청년들한테 이렇게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잘 생각했다. 청년들이 우리를 위한 공약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꼭 투표장에 가셔야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점을. 그렇죠. 그렇죠. 3763님. 나는요, 대통령에게 주는 특권 거부합니다. 나 먼저 맞고 싶어요. 백신 말입니다. 얘기하고요. 5864님께서도 저 68세 남성인데요. 1호로 맞으면 안 될까요? 얘기하는데 65세 지금 이하로 지금 이하로 지금 맞고 있다는 거. 네. 접종이 시작된다는 거 먼저 알리겠습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독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폭탄 돌리나 교사, 경찰, 군인 먼저 접종. 뉴시스 기사입니다. 의료진, 노인 아스트라 백신을 기피해가지고 백신 폐기될 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세히 따져봤더니요, 그렇지 않답니다.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거부감 깊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접종 꺼리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교사 먼저, 어쩔 수 없이 교사 공무원들 먼저 맞는다고요?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게 백신이 처음 백신 언제 가져오냐 하다가 지금 백신이 올 때쯤 되니까 백신 불안 심리 계속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그 맞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1차 접종 효과가 화이자 백신보다 좋다는 보고도 있고요. 아스트라 백신 고령층 1회 접종으로 입원 위험 81% 감소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입원 확률은 90% 감소했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우리 백신을 흔들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언론이, 정치권이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조장하면서 돈을 벌어서야, 이익을 챙겨서야,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신의 부작용보다 언론의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이선호님이 그거 우리 주세요 얘기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기사 쓰시면 안 되죠. 지금 테스트한다고 실험 대상이냐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첫 번째로 지금 접종하는 게 아니라요, 수천만 명이 먼저 맞았어요. 이미 임상실험이 수천만 개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사 쓰세요? 속상하네요. 2년 만에 잡힌 방사능 우럭.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무슨 일이? KBS 기사입니다. 아이고, 지난 22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를 이렇게 갖다가 방사능 물질을 검사해 봤더니요, 세슘, 방사능 물질 세슘이 5배, 허용치의 5배 넘게 나왔대요.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기준치 넘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건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 13일 밤에 있었던 후쿠시마 앞바다에 강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방사성 물질 좀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에 지진계가 아예 먹통이었었대요. 그리고 그 지진 영향으로 오염수 보관하는 탱크 가운데 약간 위치가 바뀌었다는 그런 어긋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도 밝혔어요. 후쿠시마현 그 주민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88%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염수를 해양으로 버리면 일본 수산물 이미지 나빠져서 지역 어민들한테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안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국민 생활과 안전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기사는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라. 독도 관련 자국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보수 우익 성향이죠. 요미우리 신문이다. 거의 보수 성향이죠. 일본 신문은. 근데 요미우리 신문은 1등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정부는 대외 발신과 젊은 세대에 대한 영토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응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사설에다 크게 썼습니다. 일본의 1등 신문 역사 왜곡도 사실 왜곡도 1등입니다. 48년 전 마당에서 잃어버린 결혼반지 수수께끼처럼 돌아왔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48년 전에 결혼반지를 잃었는데 어떻게 주인한테 돌아왔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시카고에서 한 주민이 정원을 가꾸다가요 8년 전에 집 마당에서 반지 하나를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나섭니다. 8년 전 일이에요. 8년 전에 이 내용이 나오자 반지가 발견된 집의 역대 거주자를 모두 조사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그러다가 1955년에 사망한 집주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주인의 외손녀가 중요한 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 반지 뒤에 이니셜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주인 찾기에 나서 가지고요 결국 노부부 밥과 카렌의 48년 전 결혼 반지였다는 걸 알고 찾아줍니다. 당시 27세였었던 그 새아이의 엄마였던 카렌은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던 중에 그만 눈 속에 반지를 빠뜨렸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지 찾아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8년 만에 48년 전 결혼 반지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따뜻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도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코로나 주치 이재갑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전까지 회의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잠깐 나왔습니다. 전화하려고요? 정세균 총리랑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비공식이라. 네, 얘기 많아요. 그러면요. 근데 28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됩니까? 일단 28일 바로 발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부처 간의 협의도 되고 있어서 일단은 다음 주 발표할지 아니면 좀 더 논의를 하고 발표할지는 아직 이제 보건복지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방향이 어떻습니까? 풀립니까? 조입니까? 일단은 이제 좀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형태로 제시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일단은 어차피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해서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가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보완할 건가, 또한 대신에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 논의가 길어지면서 조금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성을 좀 준다고 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풀리고 시간 제한도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좀 단계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그런 영업권은 이제 보장을 좀 해주는 방식이지만, 다만 이제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집합 제한,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모임들을 제한하는 부분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단계에서부터 10명 이상의 집합 금지를 한다든지, 3단계 이상은 5명 이상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 조정해서 일단은 소규모 개인적인 사적 모임들은 좀 더 제한을 하고, 대신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인데요. 내일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일단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월요일까지, 오늘이 이제 월요일 결과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월요일까지는 이제 주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확진자가 적고요. 보통 이제 화요일 이후,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확진자 범위를 정하게 되거든요. 특히 설 연휴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이번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확진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가 앞으로 유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될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 경고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4차 대유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 번의 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그 유행의 범위들을 따져 보니까 갈수록 유행 사이의 간격은 짧아지고 유행의 크기는 커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단계도 완화되고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4차 유행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대한 측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측면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아내야 됩니까? 4차 변이 바이러스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일단 일단 분명히 유입은 최대한 막아내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변이 바이러스 나가는 게 사실 지금 뭐 브라질발이든 남아공발, 영국발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역 조건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 또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거세지기 전에 어떻게 이제 예방 접종을 빨리 마칠 건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백신이 이제 들어올 때쯤 되니까 안전성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크게 일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언론이 좀 조장하는 것 같아요. 정치권하고.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처음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영국에서 아주 중요한 그 발표들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한 100만 명 넘게 접종을 했더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84% 정도 되더라. 그게 꽤 유지가 되더라는, 그래서 효과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안전성에 관련된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그런 안전성에 대한 측면은 사실 뭐 시각적 논의상에서도 거의 문제가 안 됐고요. 사실 영국의 데이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접종 받으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보도는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뭐 스코틀랜드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효과도 괜찮고, 또한 중증 예방 효과도 좋고 안전성도 괜찮다,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요. 일단 충분히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 그 백신 관련된 보도 중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보도도 보셨어요? 이제 뭐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기사라든지 아니면 근데 또 그거를 받아치면서 대통령한테 무슨 실험이냐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오고 이랬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다 접종을 하기로 돼 있는 백신인데 누가 맞으면 실험이고 누가 안 맞으면 실험이 아닌 것도 아닌데다가 사실 접종 대상님이 질병관리청이 결정한 상황인데 그 대상을 벗어나서 또 누가 접종을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분하게 접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는 좀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대만 하고, 그러니까 방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정치권이 좀 자중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이 자중해라. 의사협회에서 또 파업을 하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백신은 의사 선생님만 높습니까? 일단 이제 그 접종 자체는 의사가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의사의 관리하에서 간호사가 접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 파업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일단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법 개정안하고 백신 접종을 연계하는 거는 사실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거의 자폭하는 수준의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의사협회장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모든 의사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일단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의 염원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계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의료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제 정부와 논의를 해서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또 의사들의 의견들도 반영되는 측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거를 백신 접종과 연계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제 연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의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제 끊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자, 3월입니다.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 봄철이고 또 4차 유행도 걱정되고 그러는데 자,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3월에 학생들 개학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상황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노력해오셨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이 안정권에 올라갈 때까지는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켜서 4차 유행을 막아내 주셔야 일단 우리나라도 좀 더 좋은 또 기분 좋은 그런 여름과 가을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한데 더 고생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재갑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4173님께서 파리에 있는 우리 아들 6시 이후는 통금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른 나라 통금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상황이 나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스티비 원더의 I Wish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미국 사람이죠.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나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가나로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이 다시 웃는 걸 보고 싶다고 하네요.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생명을 위협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그래서 미국이 부끄러웠다는 얘기도 자주 했었는데요. 스티비 원더 형이 가나로 간답니다. 가나. 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